김장이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폭이 김장을 끝내고도 늘 새벽에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을 닦고 부엌불을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방에 앉아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그날 제가 뒤엎은 김장독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건지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 침묵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벌주려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김장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배추가 들어오고 소금 포대가 놓이고 고춧가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두가 예민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장 전날만 되면 이상할 정도로 부지런해졌습니다. 배추 숨이 죽는 시간 놓치면 맛이 달라. 양념은 미리 숙성시켜야 해. 장독은 김장 전에 닦아놔야 해. 그 말들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쉬지 않았고 저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좀 쉬세요라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장은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에는 너도 그렇게 해라는 뜻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원래 그래. 좀 맞춰줘. 맞춘다는 말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천폭이 김장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배추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고 있었고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 손을 재촉했습니다. 거기 소금 더, 양념 너무 아껴 넣지 말고, 배추가 숨 죽었으면 바로 옮겨.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고, 울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그날 김장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참다가 결국 그 사고가 났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제가 김장통을 옮기다가 발이 걸렸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제 손이 장독을 쳤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났고 장독이 기울더니 정말 믿기지 않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김치가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눈 위로 퍼지고 배추가 널브러지고 김치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달려왔고 저는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때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그냥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쏟아진 김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쏟아진 자리 옆에서 장독의 겉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김치가 쏟아진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보다 침묵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김장은 결국 끝났습니다. 쏟아진 김치를 다시 담고 마당을 치우고 남편이 장독을 세우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장독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무리해야 마음이 놓여.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독이 넘어지던 장면이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무표정이 떠올랐고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요. 저는 사실 그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해? 정신이 있니 없니? 내가 뭘 안다고 김장을 해? 그런 말이라면 차라리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을 제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나한테 정 떨어졌구나. 이제 나를 며느리로 인정 안 하는구나. 그래, 나는 결국 이렇게 망치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약할 때 상대의 침묵을 가장 나쁘게 해석합니다. 그날의 저는 그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올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냄비 소리도 없고 도마 소리도 없고 밥 냄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시어머니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벽 쪽이 아니라 창 쪽을 보고 앉아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 맞추고 불을 켜고 그동안 이 간단한 일을 시어머니가 매일 했다는 사실이 그때는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요. 밥이 되는 동안 저는 계속 시어머니 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기 전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가. 엄마 밥은? 배 안 고파. 남편은 저를 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집에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먼저 사과를 해야 하나? 근데 어제도 사과했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거면 어떡하지? 저는 결국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일 너무 죄송해요. 한참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딱 한 글자. 그 한 글자가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독대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 앞에 서서 한참을 장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늘 행주를 들던 손이 그날은 허공에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화가 아니라 무언가의 끝이구나.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장이 끝나면 사람이 조금 비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독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매년 김장 끝나면 이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하고 싶다 같은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 왜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안 할 거야.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해도 되지.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넘겨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가 하던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고 마당도 조용했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씻어야 할 그릇, 정리해야 할 마당, 덮어야 할 장독, 챙겨야 할 반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장독대 앞으로 갔습니다. 뚜껑이 잘 덮여 있는지 확인했고 독 표면에 묻은 양념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왜 매일 장독을 닦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독을 닦는 건 독을 닦는 게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행주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걸 당연하게 여겼구나. 해가 지기 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바라보자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어디가 아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손이 자꾸 저려 밤에 쥐가 나고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태로 천포기 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화를 내서가 아니라 몸이 버티지 못해서.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면 누군가가 걱정하고 그 걱정이 부담이 되고 부담이 결국 내가 괜히 말했나로 돌아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너도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 왜요? 시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젊고 앞날이 많고 그래서 내가 아픈 걸 알면 너희가 멈출까봐. 그 말은 배려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내려놓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내려놓다라는 말은 거의 금지어였으니까요. 근데 내려놓으면 내가 여기서 쓸모가 없어질까봐. 시어머니는 그 말까지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장을 일로 한 게 아니라 존재로 하고 있었다는 걸요.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나는 아직 이 집에 필요하다. 그걸 증명하려고 시어머니는 매년 천포기 김장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왜?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 글자가 왜 그렇게 무거운 허락처럼 들렸는지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 부엌 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늦게 부엌에 서서 저를 조용히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행주를 꺼내 제 옆에 놓았습니다. 말없이요. 행주는 2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행주, 제가 하는 행주. 그건 일이 나뉜 게 아니라 삶이 나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요? 하지만 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날이 시어머니의 용기였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천포기 김장이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화를 삼킨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넘겨줌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숨기고도 끝까지 버틴 사람이 처음으로 멈춰서 저에게 자리를 내주는 순간, 그리고 그 자리를 받은 며느리가 처음으로 그 무게를 이해하는 순간,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침묵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누가 하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늘 먼저 움직이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멈췄을 때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아보셨나요? 김장은 끝나도 사람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군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 비로소 다음 사람에게 건네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한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건 비어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날, 저는 그 침묵을 마음이 돌아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침묵은 돌아선 마음이 아니라 버텨온 몸이 끝내 내린 신호였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원래 아픈 걸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니면 아픈 사람이 되는 순간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시어머니는 괜찮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괜찮다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서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자꾸 살피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먼저 방 쪽을 봤고, 마당이 조용하면 괜히 창문을 열어
시어머니가 계신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 아무렇지 않은 말투, 그리고 별일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이다가 조용히 멈추는 사람. 저는 그 멈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작은 신호를 흘려보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결국 뒤늦게 후회합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물잔을 들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듯 조금 흔들렸고, 어느 날은 장독 뚜껑을 들다가 손목을 움켜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김치를 꺼내 먹는 날이었습니다. 김장하고 며칠 지나 처음으로 독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발효 냄새가 확 올라오고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한 발 다가왔다가 또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는 제일 먼저 맛을 봤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양념을 찍어 입에 대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는 그냥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시어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맛보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 먹어. 그 말이 왜 이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먹어라는 말이 이제 내일이야 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시어머니 접시에 김치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드셔야죠. 같이 먹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더니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이 굳어지고 저는 얼른 물었습니다. 어때요? 싱거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씹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그 아니가 이상하게도 좋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제 입에도 김치를 넣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싱거웠고 조금 덜 익었고 그래도 충분히 먹을 만했습니다. 그날의 김치는 시어머니의 손맛이 아니라 제가 따라 한 방식의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오늘은 됐다. 어머니, 왜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이 아파서.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저에게 직접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좀 더 부어 있었고 손등 혈관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병원은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다녀왔어. 결과는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엔 익숙했는데 이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뭐예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손 쓰는 일주리라고 하더라. 그 말이 김장하지 말라는 말로 들렸고 이 집에서 내 역할 내려놓으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단순히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으로 시어머니는 집을 지켰고
자기 자리를 지켰고 나는 아직 필요하다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 손을 줄이라는 말은 시어머니에게 세상이 흔들리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힘들다. 그 말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힘듦을 정확히 말로 꺼내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안 힘들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힘들지. 그 두 글자가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근데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해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날, 그건 저를 벌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멈추게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시어머니는 아마도 방 안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이제 내려놔야 하나? 내가 내려놓으면 이 집은 괜찮을까? 그 질문을 시어머니는 혼자 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너무 늦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밥을 안 쳤습니다. 김장 이후로 저는 자꾸 시어머니가 하던 것을 찾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고 그 다음엔 불안함 때문이었고 이제는 내가 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였습니다. 저는 반찬을 하나 더 만들고 국을 끓이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늦게 나왔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식탁 위에 시어머니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벽이었다면 그날의 침묵은 문 같았습니다. 열리진 않았지만 열릴 수 있는 문. 식사 중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치 괜찮더라. 그 한 문장이 저에게는 큰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싱거우면 다시 넣으면 되는 거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김치를 평가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다독인 겁니다.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배울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울 건 없어.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마. 그 말이 김장 노트의 문장과 똑같이 겹쳤습니다. 김장은 급하면 망친다. 시어머니는 노트가 없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노트가 아니라 몸의 뱃말의 방식이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춘 건
끝이 아니라 조정이었고 넘겨줌이었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남아 있었고 독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고 독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가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이어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자리를 준 건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보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은 우리 집에서 가장 조용한 날이면서도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출 수 있도록 나는 내 자리에서 움직이겠다고, 그리고 내가 지칠 때는 나도 멈추겠다고. 그게 시어머니가 몸으로 보여준 진짜 유산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불편했고, 그 다음엔 괜히 마음이 쓰였고, 이제는 어디까지가 시어머니의 선택이고, 어디부터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멈추면 집안은 금방 달라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데 분명히 뭔가 빠져있는 느낌, 늘 있던 소리가 사라진 자리, 늘 하던 동작이 멈춘 자리,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멈추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집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은 동네 아주머니가 집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김장 얘기가 나왔고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김장 다 하겠네.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계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부담이 아니라 기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 김장은 내가 해볼래? 그 말은 제가 예상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도 아니고 이제 내 차례다도 아니고 해볼래? 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르쳐 준다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지요. 시어머니는 늘 말없이 보여주는 사람이었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싫으면 말고. 그 말이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건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는 거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와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였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앞에 있었고 저는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이 정도 숨 죽으면 돼. 양념은 한 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봐. 그 말들이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설명, 상대의 속도를 살피는 말. 저는 그게 너무 낯설어서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물으면 시어머니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보고 냄새를 맡고 제 손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맞게 해.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그동안 저는 맞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 내 손에 맞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장을 준비하며 시어머니는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손이 아프다는 이유였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가 불안했을 겁니다. 왜 안 나오시지?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운 자리를 제가 채우고 있다는 느낌보다 제가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대신함과 이음의 차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김장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불을 올리고 물을 끓이고 배추를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서툴렀고 속도는 느렸지만 마음은 전보다 덜 급했습니다. 중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문간에 서서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싱거우면 나중에 넣으면 되고. 그 말은 김장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지금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독을 덮고 마당을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그 모든 걸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많은 시간을 혼자서 해왔구나.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던 외로움도 함께 들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자리는 일을 안 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내려놓는 자리였고 다음 사람을 믿는 자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김치를 한번 맛보고 잠시 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김치네. 그 말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고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치를 담근 게 아니라 자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날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빈자리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날이었다는 걸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던 것도 아니고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는 밖에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장독대가 보이는 자리에서 두툼한 외투를 입고 천천히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꺼내고 양념을 풀고 불을 올리고 손은 여전히 서툴렀고 속도도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숨이 덜 막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바로 뒤에서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말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제가 내는 소리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양념을 푸는 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처음으로 제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시어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멀리 가지도 않은 채 그냥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 계신 거야? 혹시 잘못하면 바로 말하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다. 제가 손을 멈췄을 때 예전의 저라면 시어머니를 불렀을 겁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하지만 그날은 그 질문을 삼켰습니다. 대신 양념을 조금 더 넣고 조금 덜 넣고 제 손에 묻은 감각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에 맞게 해. 그 말은 부엌 안에 계실 때보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지금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동안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 있다가 마당 끝에 서 있다가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그 모든 움직임이 마치 부엌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위한 자기 조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고 있다는 것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손이 먼저 나가려는 습관,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밖에서 꼭 붙잡고 있다는 걸요. 그건 저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믿기 때문에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치 한 독이 채워졌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이 찼고 손이 얼얼했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까지 다가왔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서는 소리였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독을 덮고 행주를 빨아 널었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독을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그 말은 칭찬 같지도 평가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일을 해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았고 양념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밖에 있어도 되겠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있다는 건 밀려났다는 뜻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봐 준다는 뜻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했지만 외롭지 않았고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렸고 저는 안에서 제 속도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처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린 건 제가 혼자가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설 수 있게 하려는 선택이었다는 걸요.